홍익대학교 김혜진 교수님께서 원전 해체 시 방사선 방호의 원리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홍익대학교의 김혜진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원전 해체 시 방사선 방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욕심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준비했는데, 앞부분은 주로 방사선의 원리에 대한 좀 물리적인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인체 작용 그리고 방호에 대한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을 준비했지만 가능한 쉽고 간결하게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리 1호기 우리나라 최초로 해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로 해체를 할 때 방사선 방호가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해체 과정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노심, 배관, 구조물 등에서 방사선 물질이 잔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리적 절단, 장비 제거, 폐기물 이송 과정에서도 방사선 및 방사성 입자에 노출될 수가 있죠. 즉 작업자 및 환경에 대한 피폭 위험이 존재하고, 이러한 피폭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방사선에 대한 물리, 생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이에 따라서 방사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방사선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방사선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크게 모르시지는 않겠지만은, 사실 방사선은 그저 빛 에너지입니다. 다만 우리가 빛 에너지 중에서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에 따라서 방사선을 나누게 되죠. 주로 전리 방사선과 비전리 방사선으로 나누는데, 전리 방사선이 우리가 관심을 갖는 방사선입니다. 전리 방사선이란 전자기파 또는 입자선 중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갖는 거죠. 전리라고 하는 것은 이온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온화란 바로 전하를 갖게끔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러한 전리 방사선에는 대표적으로 잘 아시는 엑스레이, 감마선, 베타선, 양성자선, 중성자선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사선은 다양한 작용들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리작용, 제가 방금 얘기한 이온화 작용 외에도 형광작용, 감광작용, 투과작용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감광작용 같은 경우에는 사진, 건판에 방사선을 조사했을 때 필름이 감광되면서 우리가 엑스레이 같은 사진을 찍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방사선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가 일렉트릭 볼트, 즉 전자 볼트를 씁니다. 전자 한 개를 1볼트의 전압으로 가속될 때 얻는 에너지를 얘기하고, 이러한 에너지는 크게 정지 질량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로 나누게 되죠. 자, 이러한 방사선이 주로 발생하는 메커니즘은 대표적으로 원자핵의 변환입니다. 이러한 원자핵의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 핵종이 방사선을 방출하면서 다른 원자핵으로 변환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안정된 핵종의 원자핵의 입자를 가속시켜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연계에 안전한 핵종과 불안정한 핵종이 있어서, 불안정한 핵종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방사선이 방출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방사선 붕괴라고 하죠. 그래서 앞에 보시다시피 자연적으로 붕괴를 하는 이 자연계의 방사선 핵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계열의 방사선 핵종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면서 비교적 긴 반감기 약 108년 이상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계열 도중에 라돈 기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자연 방사선의 기본이 되죠. 그리고 방사능이라고 하는 것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리적인 능력을 의미합니다. 단위 시간당 핵 변환수 또는 핵 붕괴수로 정의를 하는데, 단위는 베크럴과 큐리를 씁니다. 1베크럴은 초당 핵 변환수 또는 초당 핵 붕괴수를 쓰고, 큐리는 이제 큐리 부인이 발견을 했다고 해서 라돈 1g의 방사능으로 정의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방사능은 시간에 따라서 이 지수 함수 그래프, 여기다 하면은
안 보일 것 같긴 하지만 지수 함수 그래프적으로 감소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수 함수 그래프적으로 감소를 함에 있어서 물질의 양이 최초에서 50% 정도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연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인공적으로 가속된 입자를 정지하고 있는 표적핵에 충돌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핵과 방출 입자를 만드는 핵 반응을 통해서도 방사선을 만듭니다. 이것이 러드퍼드가 최초로 성공을 한 반응이죠. 그래서 이러한 핵 반응에는 크게 핵 분열과 핵 융합이 있습니다. 핵 분열, 잘 아시는 바로 중성자가 우리 타겟 반응물 주로 우라늄이 되겠죠. 우라늄에 입사를 해서 중성자와 우라늄이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복합 236 우라늄을 만듭니다. 그러면은 이 우라늄은 불안정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분열 파편으로 갈리게 되죠. 이때에 즉발적인 감마선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분열된 파편들 자체도 중성자 과잉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새롭게 중성자를 발생시키면서 다시 붕괴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발생된 중성자가 다시 또 주변에 있는 우라늄들과 결합을 해가지고 또다시 이런 핵 분열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키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원자력 발전소의 근본적인 반응이 되죠. 반면 핵 융합은 가변 원자 핵들끼리 반응을 해서 그 결합 에너지가 큰 새로운 원자 핵으로 되는 과정입니다. 주로 우리 수소와 수소, 그러니까 중수소와 중수소와 중수소가 만나서 헬륨이 되는 이러한 핵 융합 반응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플라즈마입니다. 원자가 높은 온도에 의해서 핵과 전제가 분리된 상태. 이고 이때 원자 핵의 운동 에너지가 활발하기 때문에 핵과 핵이 충돌을 해서 핵 반응에 이를 수가 있어서 핵 융합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방사선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기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X선이죠. X선은 예전에 러드퍼드가 저 텅스텐에다가 가속 입자를 때려가지고 거기서 X선을 발생시켰죠. 가속되어진 하전 입자가 텅스텐을 때렸을 때 그 텅스텐의 원자 핵 근처에서 쿨롱, 즉 플러스가 플러스를 당기는 또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당기는 그러한 힘에 의해서 점점 속도가 줄어들면서 그 줄어든 속도 차만큼 전자기 파를 에너지 파를 방출하는데 그러한 현상을 제동 복사라고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전자가 이 원자 핵 근처에 가면서 이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이 방향이 휘면서 그 차이의 속도가 줄면서 그 에너지를 발생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제동 X선을 발생하게 되죠. 이때 이 X선은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연속 X선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이 특성 X선은 이 가속되어진 회전 입자가 전자와 상호작용을 해서 전자 에너지를 전달하고 이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높아지면서 본인이 있던 자리를 탈피해가지고 그 다음 에너지 궤도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에너지 파를 방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특정 X선이라고 하고 그 에너지 준위 차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유한 에너지를 가져서 우리가 특정 X선이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그럼 X선과 감마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통 에너지 차이라고 합니다. 파장이 좀 더 긴 게 감마선, 그리고 좀 더 짧은 게 X선이라고 보통 많이 아시는데 사실상 거의 그 파장이 겹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발생을 시킨 게 X선,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게 감마선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훌륭하십니다. 보통 이렇게 질문 던지면은 이게 조용하죠. 대답 없고. 역시 여기 훌륭하신 분이 계시네요. 그 다음에 알파 붕괴, 이거는 이름 그대로 알파선을 발생시키는 기전이 되겠습니다. 주로 라듐이나 우라늄 같은 이 무거운 원자핵에서 발생을 하는데 안정된 핵과 비교했을 때 중성자 대비
양성자가 더 많을 때 이 알파 입자를 방출하죠. 이 알파 입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헬륨입니다.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로 구성된 헬륨의 원자 핵이 방출되는 것이 바로 알파 분계고, 이게 바로 알파선이 되는 거죠. 반면 베타 분계, 베타 분계는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데 이것은 전자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성자 과잉 핵종에서 발생을 하면서 원자핵 내에 중성자가 양성자로 변환이 되면서 그 안에 고속의 전자가 방출이 되는 분계입니다. 이때 반물질이면서 질량이 별로 없는 이 안티뉴트리오라고 하는 반중성 미자라고 하는 애도 같이 방출이 되면서 에너지를 나눠 갖게 되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입자, 즉 음전자와 그다음에 이 안티뉴트리노, 얘네들이 같이 방출이 되는, 그게 바로 베타 분계입니다. 또 베타 플러스 분계가 있는데 이거는 양성자 과잉 핵종에서 발생을 하면서 양성자가 양전자를 방출해서 중정자로 변환이 되는 그러한 분계 형식이 됩니다. 이건 역시 이제 뉴트리노와 같이 방출이 되고, 또 에너지를 나눠 갖는 것도 음전자 분계, 아까 베타 마이너스 분계와 마찬가지입니다. 궤도전자 포획이라고 있는데 아까 그 양성자 과잉 핵종이 베타 플러스 분계를 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갖지 못하는 경우에 이때 양성자가 주변을 돌고 있는 궤도전자를 포획해가지고 중성자로 변환하는 이런 분계 형식을 우리가 궤도전자 포획이라고 합니다. 주로 핵과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가 1번 전자 껍질이라고 부르는 이 K 궤도 전자에서 포획을 하기 때문에 K 캡처라고도 얘기를 하죠. 마지막으로 감마선 방출, 알파 분계, 베타 분계를 한 후에도 원자핵은 보통 여기 상태, 즉 에너지가 지금 준위가 높아져 있는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이때 이 에너지가 다시 안정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하고, 이 안정된 상태로 가면서 여분의 에너지를 방출하죠. 이 여분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보통 감마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방사선들이 방출이 되는데, 그렇다면 각각의 이 방사선들이 물질과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 물질과 작용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광자. 광자는 포톤, 즉 엑스레이, 감마선 같은 애들입니다. 이러한 전자기 방사선, 엑스레이, 감마선 같은 애들은 전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물질 내에 있는 원자, 그 원자에게는 보통 원자핵과 전자 같은 하전 입자들이 있죠. 이런 원자핵에 있는 원자핵의 이 전하와의 어떤 쿨롱 작용, 즉 전하와 전하, 플러스와 플러스가 밀어내거나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당기는 이런 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른 작용들을 하게 됩니다. 즉 서로 부딪혀 가지고 에너지를 산란시키거나 아니면은 에너지를 잃어버리거나, 보통 이런 작용들을 하게 되죠. 첫 번째 고정산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사하는 감마선, X선 같은 애들이 별로 변화가 없이 방향 변화만 일으키는 상호작용으로서 이 애들은 X선, 감마선 에너지가 매우 낮을 때 이러한 원자의 부딪히는 원자의 궤도 전자들과 작용을 해서 자기는 사라지면서도 별 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그래서 거의 볼 수가 없는 그러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반면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것은 광전 효과라고 부르는 애랑 뒤에 나오는 이 컴퓨턴 산란인데, 광전 효과 얘는 비교적 낮은 에너지 약 100kg 일렉트릭 볼트 정도의 광자가 물질 내에 있는 전자와 충돌을 해서 궤도에 있는 전자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전달을 하면서 그 전자를 축출해버리는, 빼내버리는 이러한 효과를 우리가 광전 효과라고 하고, 이 축출된 전자는 당연히 새로운 에너지를 갖게 되면서 그것이 성 스펙트럼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자선,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전자선을 방출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컴퓨터 스캐터링. 이 스캐터링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산란 효과가 발생하는데 광자의 에너지가 증가하면은 앞에서 봤던 광전 효과는 감소하고 대신 물질을 통과할 때 그 전자에 충돌을 해서 일부의 에너지는 전자에 전달을 해서 전자를 축출시키고 일부의 에너지 자기는 약화된 상태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진행을 하죠. 제가 보통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하는 것은 이렇게 그 당구의 얘기를 많이 듣는데 당구에서 광전 효과 같은 거는 흰 공이 빨간 공을 때려가지고 본인은 멈추고 그다음에 그 에너지를 다 빨간 공에 전달을 해가지고 빨간 공을 축출해 버리는 이런 효과라면은 컴퓨터 스캐터링은 흰 공이 빨간 공을 때려서 빨간 공이 약간 방향을 바꾸어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본인도 같이 흰 공이 옆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꾸면서 굴러가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전자가 축출이 되죠.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그리고 전자쌍 생성이 있는데 이것은 1.02 메가 일렉트릭 볼트, 즉 두 개의 전자를 합한 만큼의 에너지를 가졌을 경우에 그때 이 광자가 원자핵 부근에서 강한 전기장의 영향으로 한 쌍의 전자, 즉 음과 양의 한 쌍의 전자를 만들고 그 에너지 전부를 잃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X선, 감마선들이 앞에서 봤던 여러 상호 작용에 의해 가지고 물질을 통과할 때 점점 그 에너지의 정도가 약해지는데 이 약해지는 정도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면서 감소합니다. 그래서 거리가 2배, 3배, 4배 증가하면은 4분의 1, 9분의 1, 6분의 1로 감소하죠.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 방호의 원칙에서 가능한 한 거리를 멀리 두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이 감약의 이 거리 역자승 법칙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리를 우리가 멀리 할 때 흡수체의 두께와 그리고 앞에 뮤가 선흡수 계수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작용으로 인해서 이 X선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이 선흡수 계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 흡수 물질의 원자번호, 밀도, 네, 이런 것이죠. 즉 우리가 방사선 방호를 할 때 차폐체를 두는 것도 이러한 이유고 차폐체가 또 어떠한 물질이냐 에 따라서 광자가 감소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수 법칙 때문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제 광자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하전 입자, 알파선, 베타선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어떻게 상호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알파선. 알파선 아까 얘기했던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를 가지고 있는 헬륨을 의미하죠. 이 헬륨 핵은 매우 질량이 전자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웬만한 충돌로 인해서는 진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직진을 때리죠. 그리고 이 에너지가 핵종에 따라서 고유하기 때문에 물질 내에서 일정 거리만큼은 직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듯이 일정 거리만큼은 직진을 하다가 어떤 특정한 거리에서부터 운동 에너지를 갑자기 잃어버리면서 멈추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같은 에너지를 가진 하전 입자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비정, 그러니까 얼마만큼 가는가의 거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브래그 곡선이라고 해서 가는 거리에 대비해서 얼마나 에너지를 잃는가에 대한 이 곡선인데요. 보시면은 처음에는 에너지를 거의 잃어버리지 않고 직진으로 가죠. 그러다가 거의 멈추는 순간에 그 직전에 에너지를 거의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멈춥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양성자 암치료 장비죠. 최근에 많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는 X선이나 감마선을 이용한 포톤 치료 장비를 사용했다.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정상세포를 지나서 암세포까지 도달할 때 보통 암세포가 겉표면에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떤 우리 장기 내부, 우리 신체 내부 속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내부에 도달하기 전까지 정상세포를 지나서 암세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상 세포에도 감마선이 감약을 할 때 에너지를 다 감소를 시키면서 전달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 암세포에 도달을 하게 되죠. 물론 그 경우에 사방에서 감마선을 쏘기 때문에 가장 타겟이 되는 암세포에 그 에너지가 집중이 돼서 암세포를 태워 죽이긴 하지만은 어느 정도 다 정상 세포에도 X선이나 방사선, 감마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이 알파선을 사용하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정상 세포를 가는 동안에는 에너지를 거의 잃어버리지 않고 가다가 타겟이 되는 그 암세포에서 에너지를 모두 거의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사라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세포를 타겟해서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알파선을 사용한 양성사 치료 장비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더 연구 단계에서 몇 개 병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단점은 매우 비싸다. 아직까지는 매우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죠. 그다음에 베타선은 이제 전자인데 당연히 알파선에 비해서는 가볍고 그에 따라서 물질에 들어갔을 때 결국 전자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동이 앞에서 본 알파 입자랑은 매우 다릅니다. 즉 약간 지그재그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높은 에너지에서는 앞쪽에서 산란을 주로 많이 하고 낮으면 뒤쪽에서 산란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얘의 특징은 물론 직선을 형성하면서 가지는 않지만은 대신 멀리까지 간다는 에너지를 그만큼 많이 잃어버리진 않기 때문에 가능한 멀리까지 간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중성자를 보겠습니다. 중성자는 반드시 핵 반응에 의해서만 얻어지고 베타선을 방출하는 방사선 원소는 제동 방사선을 발생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중성자의 특징은 원자 핵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함께 들어있는 질량은 전자보다 훨씬 큰 양성자와 거의 비슷한 그러한 입자죠. 크게 자유중성자와 열중성자 그리고 뒤에 더 많은 중성자들이 있는데 자유중성자는 핵 내에는 존재하지 않고 단독으로 존재하는 중성자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핵에 흡수를 하거나 아니면 베타 마이너스 붕괴 같은 것들을 해서 다른 입자로 변하죠. 열중성자는 물질 내에서는 원자핵과 여러 번 충돌을 해서 운동 에너지를 잃고 상호원의 물질의 원자의 열운동과 평형을 이루면서 주로 우리가 핵 반응에 많이 활용을 하는 중성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에 따라서 다양한 중성자들이 있죠. 그리고 이 중성자는 여러 가지 반응을 해요. 물질과 산란 반응도 하고 흡수 반응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중성자가 그 자체가 전하가 없기 때문에 원자 물질 속에 들어갔을 때 직진을 해서 원자 핵에 바로 충돌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핵 분열을 일으킬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는 제가 간략하게 좀 중요한 내용 위주로만 설명을 드렸고,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방사선 생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방사선 생물 분야를 보면은 1895년에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베르고뉴 트레본뉴의 법칙에 의하면은 방사선 민감성의 법칙이라고 하던데 그 세포의 신생 능력이 클수록 세포의 분열 과정이 길수록 형태적 기능적 분화의 정도가 얕을수록 또 세포가 유약세포일수록 방사선 감수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방사선 치료 쪽에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는 이 표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5년 렌트겐이 X선을 발견하면서 이것이 의학에 사용이 됐죠. 진단과 치료 쪽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98년 라듐이 퀴리 부인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리고 1945년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면서 좀 더 본격적으로 기초 그리고 의학, 방사선 생물학 연구가 활발히 진행됐죠. 왜냐? 당연히 방사선에 피폭을 당한 연구 대상들이 생겼으니까. 그리고 의료 쪽을 봤을 때 1867년 CT라고 하는 컴퓨터 단층 검사가 개발이 되고 또 그 후에 2000년 가까이 됐을 때 방사선 치료 장치 IMRT 중서장선에 의한 것, 또 아까 말씀드린 알파선 치료 장치들이 계속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X선 개발 이후에 계속 의학 쪽에 봤을 때 진단 장비와 또 치료 장비 쪽으로 활발히 개발이 되었고, 또 여러 가지 원폭 사고들과 함께 방사선 피폭이 되었을 때 어떠한 인체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죠. 그럼 아까 말씀드린 방사능과 방사선의 차이가 뭘까? 방사능은 방사선을 내는 능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구분을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의 강도는 우리가 보통 아까 베크렐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방사선 에너지의 크기, 크게 우리가 방사선, 특히 전리 방사선을 얘기할 때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감마선은 X선과 동일하니까, 그리고 중성자선을 얘기하는데, 알파선은 가장 무거운 원자핵으로서 쉽게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한 종이 정도에서 멈출 수 있죠. 반면에 베타선은 좀 더 가벼운 전자선으로서 종이를 뚫고 알루미늄 정도의 금속에서 멈춘다고 하죠. 뭐 나무 정도. 그리고 감마선은 좀 더 투과력, 얘는 광자니까 물질을 뚫고 들어가서 두꺼운 납이나 철판 정도에서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차폐를 할 때 납을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중성자선은 이것도 뚫고 가서 물 같은 원료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럼 방사선이 생물에게 왜 위험할까? 열 때문에? 방사선은 우리가 열 에너지로 환산했을 때 우리가 흔히 치사량이라고 하는 방사선도 열로 봤을 때는 체온을 0.0017도 정도 올리는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위험하다고 하는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전리작용, 이온화 작용 때문이죠. 방사선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을 투과했을 때 우리 신체에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분자가 뭐죠? 저기 그림에 잘 나와 있죠. 바로 물 분자입니다. 그러면 그 물 분자를 강제적으로 이온화를 시키죠. 그 이온화를 시키면 물은 크게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산소에서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활성산소가 DNA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방사선이 직접 DNA를 구성하는 분자를 이온화시키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DNA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실 활성산소는 꼭 방사선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과식을 해도 발생을 하죠. 그래서 요즘에 뭐 저속노화가 유행을 하고 있긴 한데, 저속노화를 하려면은 과식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이 DNA를 절단했을 때, 또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절단이 되었을 때, 이 중에서 방사선은 크게 이중나선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죠. 한 줄만 절단이 되면은 보통 우리가 복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그 반대쪽 줄에서 복제를 해서 상처가 거의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활성산소가 있어서, 활성산소가 이 한 줄의 반대편에 붙게 되면은 이것이 복제 메커니즘 하는 것을 막아서 또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죠. 그리고 두 줄 모두 절단되었을 때는 회복할 때 다른 DNA 조각이 섞어들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부위가 연결이 돼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은 당연히 새로운 세포의 생성 과정에서 이상한 세포가 생기거나 아니면 세포가 아예 생성될 수가 없거나, 아니면은 특히 이제 우리가
이 생식세포 쪽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자손에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받는 방사선에는 크게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이 있습니다. 자연 방사선은 말 그대로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받는 방사선이죠. 크게 외계에서부터 오는 우주선, 그리고 그 우주선 때문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가 분열이 돼서 생성된 이 방사선 동위 원소로부터 방출되는 방사선, 그리고 지각 또는 공기 중에 존재하고 있는 이미 천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방사선 동위 원소로부터 나오는 방사선, 그리고 이러한 동위 원소를 우리가 섭취함으로써 인체 내부에서 존재하는 방사선 동위 원소로부터 나오는 방사선 같은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방사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사선원들을 봤을 때 외부 피폭은,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받는 피폭이죠. 대지로부터 발생하는 방사선이 대표적이고, 내부 피폭은 대표적인 게 라돈, 즉 알파선, 이것의 내부 피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알파선이 무서운 거는 외부적으로는 어차피 우리의 피부 세포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피폭을 입힐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섭취해가지고 내부로 들어왔을 때는 내부에서는 가장 큰 에너지를 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몸 안에 분포하고 있는 칼륨도 사실상 자연 방사선 안에 속하게 되죠. 그래서 뭐 크게 봤을 때 보통은 외부 피폭이 더 크고 내부적인 칼륨의 피폭은 뭐 존재하긴 하지만은 크게 염려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 방사선 방어의 원칙은 사실상 방사선 방어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피폭 양 자체가 뭐 너무 낮아서 이게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본질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어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 방사선 방어의 예외가 있다면은 고공의 여객기에서 승무원이 받는 피폭이라던가 광부가 이런 천연 동위원소의 존재량이 많은 이런 지하에서 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같이 이런 원자력 발전소 같은 시설에서 종사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 피폭으로 분류를 해서 방사선 관리의 대상에 포함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공방사선이 있습니다. 인공방사선은 피폭에 의해 가지고 우리 생체에 작용하는 것은 자연 방사선과 동일하죠. 그리고 주로 우리가 보면은 뭐 핵실험에 의한 피폭, 아니면은 의료 피폭, 작업 피폭, 그다음에 사고 피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이 뭐 인공적일지라고 하더라도 핵실험 같은 거 아니면 핵 연구 같은 거 이런 거에 의한 방사선 노출같이 피폭 제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방사선 방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연 방사선에 준해서 취급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크게 우리는 자연 방사선원 그리고 인공 방사선원이 있고 이거에 상시 노출되면서 살아가고 있죠. 우주에서 만들어지는 이 방사선에 의한 핵종은 우주선 생성 핵종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은 14 탄소가 되고 우주선에 의한 우리 세계 연간 평균 유효설량은 0.39mSv 그리고 인간의 수명을 80세로 보면은 자연 방사선 피폭은 대략 200mSv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연 방사선에서 중요한 거는 외부 피폭으로는 태양 우주선 또는 뭐 지각으로부터 받는 거, 이런 것도 있다면은 내부 피폭은 우리가 음식물 섭취하는 라돈이라든가 뭐 칼륨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각에서 받는 자연 방사선량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 태양이 방사선을 때려가지고 그 지각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또 아니면 지각에 존재하고 있는 원소에 따라서 선량이 다르게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콜로라도 지역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리고 지각의 편륙 선량은 0.41mSv 연간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도, 우주선, 외국 대지 방사선, 흡입하는 거, 섭취하는 거, 그럼 연간 유효 설량 우리가 피폭 당하는 거는 약 2.3mSv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3 밀리시버트면 사실 우리 인체에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설량은 아닙니다. 물론 80세 정도 보면은 약 200 밀리시버트인데 이 정도 되면은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화를 발생시키는 정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노화가 생기고 그리고 약간의 이제 변이에 의해서 내는 약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의 방사선의 영향은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직업 피폭을 보게 되면은 인공 방사선원 특히 우리 같이 이 원자력 발전소의 핵 연료 사이클 이쪽에서 이렇게 작업하시는 분들 연 평균 유효 성량이 약 1.8 밀리시버트입니다. 아까 2.4에 비교하면은 좀 적긴 하지만은 ICRP가 권고하는 연간 유효 설량 피폭량은 그냥 우리가 자연적으로 받는 거에 플러스 했을 때 약 1 밀리시버트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에 비해서는 좀 높은 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학적인 이용에서는 막 0.3 정도. 그리고 항공기 쪽을 승무원 보면은 약 3 밀리시버트니까 이거는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나돈 작업장 같은 경우도 4.8 밀리시버트니까 매우 높은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의료 피폭은 보시면은 엑스레이 약 0.3 밀리시버트 그리고 CT가 2에서 8 부위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밀리시버트 그리고 방사선 치료 장비가 약 4 밀리시버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여러분 건강 검진 할 때 물론 우리가 돈을 더 추가로 내고 하는 특별 검진에서 이 CT가 있습니다. 근데 CT는 절대로 건강 검진으로 찍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딱 피폭량을 보면은 2에서 8 밀리시버트 우리 ICRP에서 권고하는 유효 설량을 이미 충분히 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업 피폭으로 받는 양보다도 훨씬 넘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CT를 건강검진으로 찍는 나라입니다. 어떤 나라도 CT는 건강검진으로 찍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질병에 걸려서 질병이 의심돼서 진단을 정확하게 받아야 한다. 이럴 때는 CT를 찍는 게 맞죠. 추적 검사를 한다던가. 하지만은 일반적인 건강 검진에서는 절대로 CT를 찍지 마시고 혹시나 부모님들도 뭐 내가 건강이 염려돼서 CT를 찍는다. 이거는 절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용품에서도 어느 정도의 피폭을 받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아날로그 시계, 디지털 시계, 형광등 등등에서 받고 있죠. 그 사고 피폭, 1957년에 핵무기 조회조에서 발생한 구소련의 오란이라든가 영국의 세라필드 사고, 그리고 그 유명한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사고, 그리고 또 뭐 2011년에 당연히 후쿠시마 사고 이런 것들에서 피폭이 있었죠. 하지만 이런 피폭의 결과 비피폭자보다 수명이 짧다는 연구 결론은 없습니다. 물론 많은 설량을 한꺼번에 받으면 수명은 단축이 되죠. 그리고 그 수명 단축의 정도는 피폭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한 번에 받는 양이 많을수록 그리고 그 받았을 때 분할돼서 받는 양이 적을수록 즉 뭐 10번에 나눠서 받았을 것이냐 아니면은 3번에 나눠서 받았을 것이냐 당연히 3번에 나눠 받았을 때가 더 수명이 단축되겠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방사선 물질이 노출이 됐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방사능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기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체내에 흡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에 특히 축적이 되는 이러한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일본 정부랑 그다음에 이 후쿠시마 현에서 그 이후에 18세 이하의 청년과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 갑상선에 대한 이 초음파 정밀 초음파 검진을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38만 명을 대상으로 꾸준히 검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까 건강 검진 같이 계속 검사를 진행한 거죠.
그 결과 약 한 200명 정도가 갑상선암 또는 약간 암 관련 이런 증상으로 밝혀졌다고 해요. 근데 이것은 평소에 발생하는 확률에 비하면은 약 10배에서 20배 정도라고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는 우리가 초음파 장비, 그러니까 박사선의 정밀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계 진단이 되어서 더 많이 발생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당연히 일부 집단에서는 이것은 방사선 피폭의 결과일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근데 아직까지 이런 사고의 피폭 연구에서 정확하게 이 원자력 그러니까 방사선 피폭으로 인해서 어떤 증상 아니면 어떤 이런 인체에 영향적인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밝혀진 바는 뚜렷하게 없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연구가 어렵기는 하죠. 그래서 또 좀 재미있는 실험으로는 이 극히 저설량의 동물 실험인데 우리가 방사선 호메이시스라고도 불리는 곤충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매우 아주 저설량의 방사선을 쪼인 곤충과 그렇지 않은 곤충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지 않은 그냥 멀쩡한 곤충은 약 240일 정도 수명이 있었다면은 방사선을 쪼인 곤충은 오히려 350에서 460일 정도 더 수명이 증가했다. 이런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극히 적은 저설량의 방사선은 오히려 질병 발생률을 저하시키는 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이런 호메시스 이론도 있지만은 이것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방사선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노화에 영향을 미치죠. 아까 봤듯이 어느 정도의 이 우리 세포의 DNA의 변이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자연 방사선에 노출이 되는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노화를 겪게 됩니다. 세계의 방사선 피폭을 보면은 평균적인 연간 유효수량은 약 2.8mSv니까 아까 2.4mS가 평균적인 우리의 외부 방사선, 그러니까 자연 방사선 피폭이었으니까 굉장히 리즈너블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한국은 약 3.6mSv, 일본은 3.8, 미국은 3.6. 그래서 이 세 개의 나라가 좀 세계 평균값보다 높은 편입니다. 근데 한국의 경우에는 자연 방사선 피폭이 의외로 약 3.0mSv로 세계의 평균값보다 높았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는 리즈너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의료 피폭이 매우 높은 이러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지금까지 시벌트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도대체 그 시벌트가 뭐냐? 앞에서 이제 제가 방사능의 단위를 이제 베크럴 이런 얘기를 했고 전자볼트 이거는 방사선의 세기의 단위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받는 이런 방사선의 양에 대해서는 어떤 단위를 쓰느냐, 다양한 단위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조사설량, X선 또는 감마 방사선에 의해서 공이 단위 질량당 생성된 전하량을 의미를 해요. 단위로는 쿨렁 퍼 킬로그램, 즉 1kg 공기당 얼만큼의 전하가 생겼냐. 그래서 또는 렌트겐이 만들었기 때문에 렌트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기 1kg 중에 1쿨렁이 전하를 생산하면은 우리가 1쿨렁 퍼 킬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흡수설량, 이거는 물질의 단위 질량당 흡수된 방사선의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체가 1g이다. 그러면 1g당 얼만큼의 방사선 에너지가 흡수되었는가? 이때 단위로는 그레이, 그 유명한 그레이를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등가설량, 이거는 앞에서의 그 흡수 설량에다가 방사선의 종류에 따른 방사선 가중치를 곱한 양입니다. 즉 X선, 감마선, 알파선, 베타선에 따라서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등가설량이죠. 이 등가설량은 ICRP에서 권고 용어이기 때문에 인체 피폭 설량을 얘기할 때 우리가 등가설량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위가 바로 시벌트죠.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뭐 연간 유효 설량 이런 거 얘기할 때 시벌트를 얘기했던 이유가 이게 기본적인 권고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유효 설량. 이 유효 설량은 인체 내 조직 간에 어느 정도의 위험이 있는가, 이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 조직별로 설량에 따라서 타격을 받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가중치를 다 다르게 조직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모든 조직에 대해서 합산한 양을 우리가 유효 설량이라고 하죠. 그 등가 설량에다가 조직 가중치까지 곱한 것이 유효 설량이고, 이 유효 설량도 시볼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다시 정리하면은 흡수 설량, 우리가 그레이를 쓰죠. 이거는 형태 구분 없이 그냥 방사능에 노출된 우리 에너지라고 보시면은 등가 설량은 모든 전신에 균등하게 방사선에 노출된 경우인데 이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가중치를 준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되었을 때 이 방사선에 가중치를 준 등가 설량에다가 각 조직별로 그럼 어떻게 다른가, 조직 가중치까지 준 거가 바로 유효 설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가? 방사선량과 우리 인체 영향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확률적 영향, 두 번째 결정적 영향, 세 번째 아까 잠깐 얘기했던 방사선 호메시스. 확률적 영향은 방사선에 노출된과 비례해서 우리의 몸에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저설량일 경우에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비례하지만은 고설량일 경우에는 좀 더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비례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이게 방사선 방어에 있어서 보수적인 관점이고, 이거는 스레스홀드 값이, 그러니까 문턱 설량, 억치 값이 없습니다. 반면에 결정적 영향은 어떤 특정한 방사선 양부터 우리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것으로서 여기서는 역치값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방사선 호메시스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극히 저설량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값부터 우리 인체에 해를 미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 영향과 확률적 영향을 다시 비교를 하면은, 결정적 영향은 급격한 고설량 피폭으로 인해서 세포가 죽는다던가 아니면 급성 반응에 기인하는 경향으로서 피폭과 영양 발현의 이 인과관계가 필연적이고, 이 증상의 심각도가 설량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영양의 정도가 사실 임상학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 스레스홀드 값이 존재를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이 증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상이 발생하지 않는 것까지의 스레스홀드가 있고, 그 다음부터 그 증상이 설량에 비례한다. 대부분 급성입니다. 반면에 확률적 영향은 세포의 돌연변이 그리고 세포 유전의 결과로 발생하는 영향이고, 이 영향의 우연성이 지배를 하고 있고, 따라서 영향의 발생 확률은 설량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스레스홀드 값은 없고 무조건 설량에 노출된 것만큼 그렇게 세포의 돌연변이나 영향이 발생을 한다. 자, 전신 피폭 시 어떻게 증상이 발생하느냐? 보통 아까 증상의 심각도 말씀드렸듯이 0.05에서 0.25 정도까지는 염색체 이상이 발생되는 최소의 설량으로 봅니다. 그레이예요. 그래서 0.05 이하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러니까 어떤 방사선에 의해서
우리 세포의 DNA가 파괴됐다고 하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체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네. 하지만 0.05에서 좀 넘어가가지고 0.25 정도 되면은 이 정도에서 염색체 이상이 발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0.75에서 1.25 정도 되면은 이제 증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심, 구토. 그리고 3에서 5 정도 되면은 조혈 기능 장애로 수개월 내에 50%의 사람이 사망을 하고 6에서 8그레이 정도 되면은 위장계 증후군으로 수주 내지 수개월 내에 100%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15그레이 이상 되면은 중추신경계 장애로 수일에서 수주 내에 사망을 하죠. 방사선 피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외부 피폭과 오타긴 한데 내부 피폭이 있습니다. 그 외부에 전신적으로 조사가 될 수도 있고 외부에 오염될 수도 있고 상처 오염, 그리고 내부는 상처에 오염이 됨으로써 안으로 들어올 수 있고 또는 공기의 흡입이나 섭취에 의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오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급성 효과는 5그레이 정도 되면은 아까 골수사, 10그레이 정도 되면은 장관의 장애로 장관사, 그리고 100그레이 정도 되면은 바로 거의 사망하는 뇌사, 1000그레이는 그냥 즉시 분자 수준에서 사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4그레이 정도만 돼도 한 수개월, 한두 달 만에 50% 사망하고 7그레이 정도 되면은 또 한두 달 만에 100%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사선이 우리가 맞게 됐을 때 증상이 나타날 때 우리가 방사선 증후군이라고 하고, 그리고 비교적 많은 선량을 단시간에 피폭 맞았을 때는 우리가 급성 방사선 장애라고 하죠. 그리고 이렇게 피폭 당했을 때 모든 사람이 동시에 다 비슷하게 증상이 나타나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상 그렇다기보다는 피폭량도 중요하지만 피폭의 횟수나 선량률이나 개체의 특성, 여러 가지 LET, RB라고 하는 여러 가지 특성들에 따라서 다 다르게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건 참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방사선 방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방사선 물질들이 있을 텐데 크게 밀봉되어 있는 것과 개봉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밀봉되어 있는 것은 외부 피폭에 대해서 방호, 즉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개봉이 되고 파손되지 않고 침투되지 않는 이러한 방호가 필요할 거고, 개봉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내 외부의 피폭에 대해서 방호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방사선 피폭의 중요한 거는 외부 피폭은 베타선, X선, 감마선, 중성자, 내부 피폭은 알파, 베타, 주요한 이 중하전 입자들이죠. 그리고 주요한 방호 원칙은 당연히 외내부 피폭을 하면서 방사선은 차포해야 됩니다. 외부 피폭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은 시간, 거리, 차폐. 시간은 가능한 짧게 노출이 되어야 하고, 거리는 아까 봤듯이 가능한 멀리 해야 되고, 차폐는 적절한 차폐체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이미 저보다 사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리마인드를 시켜드리는 측량을 생각하는데, 방사선 작업 시에는 반드시 개인 피폭 선량계를 사용을 하고 주기적으로 방사선 피폭 선량을 측정하면서 혹시라도 허용 기준치 이상이 될 경우에는 당연히 작업을 제한해야겠죠. 그리고 강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리를 멀리 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한다. 그리고 알파선은 아까 에너지가 가장 작아서 종이로 차단할 수 있고, 베타선은 나무라든가 알루미늄, 감마선은 콘크리트라든가 납 이런 걸로 차폐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내부 피폭은 주로 호흡기, 공기를 통해서 또는 입이나 소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섭취를 할 수도 있고, 피부, 특히 상처를 통해서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피폭의 세 가지 원칙. 첫 번째, 경납, 격리. 방사선 물질을 경납 관리를 해서 외부 누치를 방지하는 거죠. 두 번째는 희석. 사람이 접촉하는 환경의 방사선 농도를 가능한 낮춘다. 그리고 경로의 차단.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바로 공기 오염에 의한 흡입이 됩니다. 내부 피폭을 발생하는 주요 오염은 화학 반응, 방사선 붕괴 생성물에 의한 가스, 방사선 붕괴에 의한 알파 방출체, 액체 증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거
뭐 경납을 잘 한다, 뭐 이미 잘 하실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개봉 선언을 잘 밀봉하거나 여러 가지 박스, 휘발성 개봉 선언의 경우에는 후드 설비 이런 것들을 잘 취급을 하고, 네, 후드 설비 시 당연히 필터 등 차단 설비 설치한다. 농도의 희석, 완벽한 경납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오염의 정도를 최소로 유지를 하고, 당연히 공기 중 오염을 낮추기 위해서 공기 정화 설비, 그다음에 배설 설비들을 설치를 한다. 그리고 작업장 표면의 오염을 제거한다. 네, 오염 경로의 차단. 네, 농도의 희석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는 체내로 들어오는 경로를 차단해야겠죠. 따라서 반동명, 방호벽을 당연히 착용하고 신체에 오염이 없도록 네,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음식물 섭취는 당연히 제한하고 화장 금지, 그리고 철저한 사전 준비 등이 있습니다. 그 예시로 뭐 이런 거를 보여드렸는데, 제가 아까 여기 오기 전에 잠깐 저쪽에 뭐 체험관 이런 데도 다녀왔는데 이미 너무 그런 훈련들을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당연히 이러한 외부 선량 측정하는 계수기라든가 내부 선량 측정하는 계측기 등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피폭 발생 시 방사선 핵종은 특정 장기에 집착을 하죠.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네. 그리고 칼슘이나 라돈 같은 경우에는 네, 뼈 골수, 네, 이 뼈 쪽에, 네, 그래서 특히 이 뼈 쪽에 집착을 하는 요 핵종은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대체로 유효 반감기가 길고 뼈의 성장의 왕성한 부분에 침착이 되어서 뼈의 성장을 저해하고 골수의 조사가 돼서 조혈기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러한 핵종은 좀 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부 피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입이 체내에 우리가 다량의 방사선 물질을 섭취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약품을 투여를 해가지고 외부로 배설을 하죠. 그래서 배설 촉진 방법은 소위 켈레이트 에이전트라는 화학 제제를 인체에 투여를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초우라늄 원소 제거에 효과를 보이긴 하지만은 사실상 아연 성분 고갈의 부작용을 가지고 오기도 하죠. 그리고 옥화칼륨, 네, 옥수에 의해서 대량 피폭 우려 시에는 안정동위 원소를 제조한 옥화칼륨을 투여해서 오히려 블락킹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천식, 피부의 민감성,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섭취에는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옥소의 양이 많은 음식물 섭취가 높은 사람이 오히려 이런 안정 옥소를 투여했을 때 위험도가 낮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방 요오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예방 요오드를 미리 복용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블러킹 효과를 우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IAEA 권장은 100mSv 초과 피폭 시에 복용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안정형 KI 또는 NAI 같은 것을 경구 투여해가지고 우리가 레디오 아이온의 재순환을 방지하는 이러한 효과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감청이라고 해서 이 장세척이나 특정 약물의 투여로 소화관 흡수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경구로 이런 특정 약물을 투여해가지고 소화관에서 이제 흡수를 방해하는 이러한 효과를 보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이거는 주요 핵종별 치료 방법이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사선 방호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단지 이렇게 리마인드를 한 번 더 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방사선의 어떤 인체 영향, 뭐 생물 방호 이런 것보다 앞으로 우리 원자력계 좀 더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해서는 방사선의 치료나 방사선의 진단 이런 쪽의 내용도 좀 더 많이 강조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방사선 방호가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생명과 환경을 보호하는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아까 보니까 이미 시뮬레이션 같은 것도 많이 잘 되어 있고, 그리고 모니터링도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체 작업을 하실 때 보다 안전하게 방호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